특검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씨를 공천 개입에 있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특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청구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추가 소환이 아닌 바로 영장 청구를 선택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특검은 사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혐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제약 안에서 이 혐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하루에 한 개 혐의만 조사해달라. 그리고 조사 후에 최소 3, 4일 정도의 휴식 기간을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6시 이전에 조사를 끝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해왔거든요. 특검이 이런 요구를 반드시 응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추가 소환을 하게 되면 조사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 조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시간이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소환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조사에서 보인 김건희 여사의 태도에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는 참여를 했지만 이 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니면 자기는 알 수가 없다. 계속 부인을 해왔거든요. 특히 지금 목걸이와 관련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영장 청구서에 담긴 공범이란 표현이 눈길을 끄는데 김건희 씨를 공천 개입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고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공모를 해서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영장 청구서에 공범을 적시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해서 발부를 받으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 공범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법원을 통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공범인 거는 결국에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사실상 이 지금 공천에 개입한 부분, 정치 자금을 수수한 부분은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이 법리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이 있어야지만 사실상 성립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공천에 개입하려면 공천에 개입하려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과 통모라든지 공모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김 여사가 스스로 공천에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중간에 이 매개체로 해서 사실은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을 성립을 해야지 법리적으로도 이 부분의 혐의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한 거에 대해서 쟁점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다 말을 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것이라고 보이고 특검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 줬지만 목걸이 관련해서 해명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유죄 판결을 받은 일과 공범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범죄가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이 부분 특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구속 사유로 이제 주장을 했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목걸이와 관련된 진술이 계속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이 목걸이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2010년에 가품을 구매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특검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모델, 목걸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처음 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2010년에 가품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가품을 친정 어머니를 위한 선물로 구매를 했다가 친정 어머니로부터 빌렸다라고 했는데 그 해당 가품의 목걸이가 친정 오빠 집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사실상 가품이 아니고 진품이 있는데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가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낸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지금처럼 이 물리력 행사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차 집행에서 사실 교도관 측에서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거를 좀 주저했던 부분이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으면 통상적으로 체포 절차에서 수반되는 팔을 잡거나 어깨를 잡거나 하는 물리력은 충분히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수위를 넘는 이 물리력에 대해서는 이 관련 법에서 교도관 같은 경우는 뭐 교도관 내부, 교도소 내부의 질서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용자의 아니면 뭐 이런 자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엄격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고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물리력을 행사를 받는 이 객체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가 특검이 나에게 하는 물리력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허용되지 않는 물리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집행에서 사실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건데 역시나 2차 집행에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로 해서 본인이 다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건데 법리적으로 만약에 따져서 이게 진짜 위법한 물리력이라고 했을 때는 민사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형사적으로는 그런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을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결국에 만약에 그렇게 법적으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위법한 물리력이 있는지는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CCTV에 대해서도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CCTV로도 밝혀질 수도 있고요. 또 교도관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디캠 같은 걸 아마 다 장착을 했을 예.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게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물리력인지 이 부분이 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이제 구속이 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이제 약 2시간 뒤죠. 오후 4시 10분에 열리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오갈까요? 사실 구속 적부심이라는 건 이미 구속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 자체가 위법했거나 아니면 절차가 위법했거나 아니면 구속 자체는 적법했지만 지금은 이제 구속의 사유가 없어져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지 이 부분을 뭐 법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건데 사실상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낮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특히 지금 이 심사를 4시 10분에다가 잡았다라는 거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후 4시 10분이라는 건 사실 업무 시간에 거의 그 종료되게 끝자락이죠. 끝자락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도 큰 이런 공방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조금 다른 절차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에 예, 예. 잡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충분히 공방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신문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법원이 오전에 잡았지만 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문은 4시 10분에 잡았다라는 건 사실상 공방의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런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렇고 특검팀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는데 그 연장 신청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구속수사의 적법성을 좀 법원이 인정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이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구속의 적법성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구속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구속기간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인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왜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했느냐? 예. 그만큼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죄를 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좀 소명을 하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또 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 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규모는 한 25명 규모인데
법률팀은 물론이고요. 금융범죄수사대장이라고 하는 자금 추적 전문 인력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좀 고강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금융범죄광역수사단이 꾸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25명을 꾸려졌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광수단이 꾸려지는 건요, 실무적으로 관할이 2개 이상이 겹치거나, 그러니까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예. 아니면 이 범죄 수사 자체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로 할 때만 구성하는 게 광수단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 네, 그리고 광수단이 꾸려지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4명 정도의 팀원으로 꾸려지는데 네. 지금 25명이 꾸려졌다라는 건 사실상 모든 인력을 다 투입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수사를 해라, 진상을 밝혀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제 고강도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경찰이 내일 오전 10시에 이춘석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조사할 예정인데 고발한 게 지난 6일이니까 3일 만에 곧바로 고발인을 조사하는 셈이거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 조사가 잡히는 것도 2주 정도 잡혀야지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지금 3일 만에 잡혔다라는 거는 굉장히 네. 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혐의 중에 이춘석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정보를 거래를 했거든요. 달리 말하면 보좌관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끼리 말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중심으로 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담긴 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예요. 제가 알기로 이 금융실명법이 제정이 된 지가 조금 됐잖아요. 이게 또 뭔지 좀 일단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금융실명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인데요. 만약에 금융실명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데요. 지금 이춘석 의원의 같은 경우는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금융실명법을 이제 명백하게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차명 거래는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법을 제정한 취지 자체가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명 거래를 하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원이 최근에 그 재산 공개 신고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이 없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만약에 거짓인 게 드러났을 때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의 재산 상황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라면 어떤 종목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모두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을 허위로 공개를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2024년에 했던 재산 공개 내역에 주식 보유 상황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좌관 명의로 차명으로 이 부분을 보유를 했는데 그걸 솔직히 소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춘석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만약에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을 좀 받을까요? 지금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금융실명법이나 공직자윤리법보다 훨씬 더 비난의 소지가 높은 부분이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진에 촬영된 주식 그 보유 이 종목을 보면 하나는 네이버고 하나는 네. LG CNS인데 네. 이게 해당 기업이 저 사진이 촬영된 그 당일날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대표 AI 기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융자를 이용해서 거래한 이력도 보이는데 이
금융기관의 이 융자를 이용한다라는 건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단시간에 해당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사실은 융자 이용은 사실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일부러 이런 주식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본시장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처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우리나라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기 때문에 최대 30년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거래에서 얻은 이득액의 4배에서 6배까지 벌금형까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운전자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가 항소심에서는 과연 인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1심에서도 급발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 예. 이 운전자에 대해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인정된 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운전자는 지금까지 이게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결국에는 자신이 사고에 대해서 고의나 아니면 과실이 없다 이 부분을 주장을 한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보면 급발진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이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지 네. 않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영상을 보면 자동차가 멈춰 설 때 굉장히 속도를 줄이면서 서서히 서거든요. 그런데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가속 페달 부분에 신발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였거든요. 결국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1심의 이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오늘 항소심에서 운전자 특이 이것에 대해서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좀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뭐 지금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셨지만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일단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 녹음된 내용을 보면 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차가 안 선다 이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남겨 있는데, 예. 근데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느냐를 판사가 인정할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오작동인 경우도 그러니까 오페달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가 서지 않는다. 이 음성만으로는 급발진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자동차의 EDR이라고 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런 부분을 시간과 속도 이런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판사가 검토를 해서 이제 판단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와서 이 운전자가 상고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상고도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게요. 일단 상고는 양형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는 이유로는 상고가 할 수가 없고요. 법에서 정해진 상고 이유가 있을 때만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법에서 정해진 상고 이유가 뭐냐면 판결 자체가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그러니까는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반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땐 상고 이유가 할 수가 있는데 재심 사유라는 거는 유죄였지만 무죄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다시 나왔을 때 판결 후에 나왔을 때인데 운전자가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입니다. 예, 검찰은 2심에서도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고 반면에 이 운전자 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자 측의 주장은 그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됐던 차가 막 가 이렇게 외친 녹음이거든요. 여기서 추가된 증거 자료가 없다면
1심 선고였던 7년 6개월에서 더 감형이 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7년 6개월 1심 선고가 사실 최대형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5년의 금고형이거든요. 예, 근데 최대가 다만 5년의 5년인데 금고형. 왜 7년 6개월이 나왔냐면 예. 이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최대로 이제 높은 형을 주기 위해서 좀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사망하게 했을 때는 사실상은 하나의 죄에 모든 형이 모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5년으로 했어도 사실상 5년 최대형으로 5년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9명이 네.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범죄가 시점이 조금 다르면은 네. 그런 경우는 합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5년 이하의 금고가 사실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이기 때문에 그 상한의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한 게 사실상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최대의 수위거든요. 그런데 감형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1심과 항소심 사이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최근에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그런데 5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로 접수된 사고 중에 실제로 이게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대부분이 운전자 페달 5조작으로 최종 판정이 났는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내도 실제로는 페달 5조작이 대부분 최종으로 판정된 이유가 그 증거들이 효력이 없었기 때문인지, 혹은 정말로 페달 5조작이 다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페달의 5조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속 페달이라든지 브레이크 페달에 남아있는 뭐 신발의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신발 자국이 남아있는 거는 오히려 가속 페달인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했는지는 이 자동차에 남아있는 EDR 기록을 많이 참조를 하는데, EDR에는 실제 운전자가 언제 가속을 했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런 기록이 남는데,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에서 EDR을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사들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